반갑습니다. 김영희 전문가입니다. 자, 이제 2022년도 정말 끝이 다 가는 것 같습니다. 다들 연말 계획은 잘 지내고 계획하고 계신가요? 저는 2022년 연말을 맞아서 좀 친구들과 함께 새롭게 또 한번 이제 이 2023년을 맞이하는 그런 이제 느낌으로 한번 이제 해돋이도 좀 보러 가고 여행도 한번 다녀올 그런 이제 계획을 꾸려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올해가 개인적으로 정말 일만 하면서 정말 좀 내려놓지 못하고 완전히 계속적으로 집중만 하는, 좀 이제 내려놓지 못하고 쉬어가는 시간을 갖지 못하는 그런 한 해였던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년에는 조금 더 좀 내려놓고 이제 이 한 해에 대해서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그리고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한번 지내보자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소망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내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2022년이 정말 힘들었었던 그런 이제 한 해였었잖아요. 기본적으로 이 여러 가지 안 좋은 이슈들이 있었던 와중에 전쟁이라든지 혹은 이 물가에 대한 부분들, 계속적으로 좋지 않은 이슈들이 터지다 보니까 2022년은 그야말로 투자자들에게는 계속해서 좋지 않았었던 여러 가지 악재들이 계속해서 터져 나왔었던 그런 한 해로 기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에 가장 어려웠었고 가장 힘들었었던 그런 시기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찌됐든 이제 이 올해는 마무리가 되어 갑니다. 올해는 마무리가 되어 가고 2023년이 곧 다가오기 때문에 제가 새롭게 이제 이 2023년을 준비하는 마음에서 우리가 어찌됐든 이 주식을 하는 이유, 여러분들이 가정을 꾸려 나가는 데 있어서 혹은 이제 주위 사람들과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결국에 이 주식이라는 거는 행복해지기 위해서 진행하는 하나의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023년에 행복하기 위해서는 과연 주식을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 결과적으로 우리가 행복하려면 조금 더 이 주식을 좀 심도 있게 좀 전략을 잘 꾸려 나가야 되는 그런 이제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23년에 대비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이러한 마인드로, 어떠한 이제 전략으로 이제 진행을 해야 될지를 한번 오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이 6강 동안에는 제가 이 수급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종목별 1월부터 12월까지의 어떤 수급주들이 있었는지, 그러면서 어떤 이슈와 함께 움직였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이야기를 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내년을 또 어떻게 한번 이 시장을 수급주로 바라봐야 되는지, 뭐 이런 부분들 지난 6강 동안에 진행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이 마지막 7번째 강의 시간에는 전체적으로 이 6강의 내용들을 한번 이제 딱 훑어보면서 이 종목들을 또 우리가 어떠한 이 마인드로 내년에 또 접근을 해야 되는지 한번 총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 일단은 안 좋은 이야기부터 먼저 시작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사실 2023년에 가장 주요한 키워드는 역시나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워낙에 이제 최근에 이 경기 침체라는 키워드, 아무래도 이 시장이 좀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내년에 경기 침체가 좀 현실화가 되고 있구나 라고 이제 느끼실 거고, 그러면서 아마 체감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지금 당장에 뉴스가 들려오는 것도 뭐 부동산 시장 어떡하지, 뭐 그 다음에 뭐 이제 영끌족들 어떡하지, 뭐 계속적으로 안 좋은 이야기들 막 많이 들려오다 보니까 시장 자체가 정말 이제 어렵구나, 경기 자체가 좀 많이 어렵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러면서 뭐 각종 요금들도 다 올라가잖아요. 뭐 전기요금, 가스요금, 전기요금 다 올라가고, 뭐 계속 이제 안팎에서는 돈 나갈 때만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그런 이제 시장이 좀 진행이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러한 이 좋지 않은 이야기들은 경기 침체의 우려감이 완전히 좀 살아나면서 이 부분이 점차적으로 우리 눈앞에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제가 표를 하나 가져왔어요. 어떤 표냐면 종합경기 BSI 추이입니다. BSI 추이라는 거는 이제 이 기업 경기 실사 지수 지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기업의 현재 이 경기에 대해서 이제 이 실적이 어떻게 좀 나타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표로 나타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보통 이제 100이라는 이 기준치를 두고서 100보다 이제 위에 있다라고 하면은 기업들의 실적치가 좀 괜찮은 거고, 경기에 비해 괜찮은 거고, 지금 현재 100보다 낮다라고 하면은
기업들의 현재 실적치 상당히 좀 좋지 않다. 경기가 워낙에 좋지 않다 보니까는 마찬가지로 실적도 이 미래의 경기 전망에 대한 부분들도 부정적이다라는 그런 이제 이슈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최근 보게 되면 올해로 넘어와서부터는 전체적으로 이 BSI 지수가 계속적으로 이 100보다 밑도는 그런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역시나 이 경기 전망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시각들 그리고 이 수치상으로 계속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이러한 부분들이 각 업종별로 다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이 구간이 기준치 100입니다. 기준치 100포인트인데 결론적으로는 이제 이 구간보다는 높아져야지 기본적으로 기업들의 업황 전망이 내년에도 괜찮을 수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건데 보게 되면은 모두 다 이 100에 못 미치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100보다 한참 못 미치는 27포인트의 기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디스플레이, 전자, 휴대폰, 가전, 자동차, 조선, 기계, 섬유, 바이오 헬스까지 전체적으로 100에 못 미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철강이나 화학 쪽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이제 100의 이 수치에 근접한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 이제 이쪽 산업은 원자재에 대한 이슈가 이제 어느 정도는 좀 가라앉고 있다 보니까 올해 이제 가장 안 좋았었던 그런 산업군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어느 정도 이 업황이 약간은 반등하고 있는 그런 이제 구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경기 전망 지수가 기업 실사 지수가 어느 정도 좀 잘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전체적인 모든 업종은 기준선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가장 주요한 원인은 역시나 경기 침체로 인한 부분 그러면서 재고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재고가 증가한다라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공급 과잉이 되면은 자연스럽게 가격이 하락이 되면서 기업들의 실적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올해 매출은 올라가는데 영업이익은 떨어진 기업들을 굉장히 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러한 부분들이 주요한 문제로 작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고들은 계속해서 늘어나는데 경기 침체로 인해서 수요가 활발하게 돌기가 어려운 시장이 계속해서 좀 연출이 되고 있는 거죠. 최근에 이제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정말 이제 월급 빼고 다 온다라는 소리들. 이제 뭐 요금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월세, 뭐 부동산에 대한 어떤 가격들 전체적으로 다 올라가다 보니까 소비 심리가 꽁꽁 얼어붙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팔리지가 않으니 계속적으로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러한 이제 악순환이 계속해서 좀 반복이 되고 있다 보니까 내년에 기업들의 실적은 상당히 조금 좋지 않게 예상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누구시냐? 케네스 로고프라고 하는 하버드 경제학 교수입니다. 하버드 경제학 교수인데 이제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경기 침체는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이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서 경기 침체가 심각하게 되느냐 아니면은 좀 가볍게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나누어서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경기 침체는 올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좀 더 이제 이 경우가 심하냐 아니면은 조금 이제 가벼운 정도냐 이 부분에 따라서 이제 내년에 시장이 좀 나뉠 것이다 정도로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 연준이 워낙에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강하게 잡기 위해서 금리를 가파르게 올리고 있잖아요. 이제 이 금리를 가파르게 올리다 보니까 당연히 이 이자 부담, 이 기본적으로 기준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기업들의 이자 부담이라든지 상환 부담이 굉장히 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가계금리라든지 전체적으로 이 모든 이 비용에 대한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연준은 이 내년 금리에 대해서 도무지 이 인하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 않죠. 연준이 지금 현재 갖고 가고 있는 목표치 자체가 물가 같은 경우에는 2%대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물가가 추가적으로 확실하게 크게 내려가지 않는 이상은 금리를 계속적으로 높여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6%까지도 금리를 올리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상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연준은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이 심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를 낮출 생각이 없다라는 부분이 중요한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 기업들의 부담, 계속적으로 재고는 증가하면서 가격은 하락하다 보니까 실적이 안 좋아지는데 여기에서 금리까지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는 비용적인 부담이 더더욱 커질 수밖에 없겠죠.
이러한 이 악순환이 계속해서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도산되는 그런 이제 기업들도 조금씩 이제 나타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우려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올해 워낙에 여러 가지 이슈들, 뭐 전쟁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계속적인 뭐 신냉전의 어떤 양상들 이런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되다 보니까 내년에는 어쩔 수 없이 경기 침체를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이분께서. 그러면서 이제 연준의 스탠스를 조금 더 이제 보게 되면 연준이 이제 이렇게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정책 금리가 인플레이션보다 높아졌을 때는 인상을 중단하겠다. 그리고 그 시기는 3월 혹은 5월이 될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이번 금리 인상기에 미국 연준의 최종 정책 금리 수준으로 5.25%를 예상한다라고 이제 한국은행에서 예측을 했습니다. 최근에 FOMC에서는 5.1%가 중간치였거든요. 5.1%가 이제 중간치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근접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결국에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 연준의 최종 금리치는 약 한 5% 높으면 이제 5.25%로 이제 시장이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예상을 했을 때 일단은 2월, 그 다음에 3월, 그 다음에 5월이 있습니다. FOMC가. 그런데 일단 2월에는 시장 분위기 보면서 한 베이비 스텝 정도 진행을 하고 3월에 한 차례 정도 베이비 스텝을 더 진행을 한 다음에 그때 이 물가의 상황을 보고 추가적으로 5월에 한 번 더 진행을 한다라는 부분이 지금 현재 시장이 예상을 하고 있는 금리 인상, 이 연준의 계속적인 스탠스다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연준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시장의 어떤 금리를 올리기 위한 부분들에 대해서 아무래도 조금 계속해서 좀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연준은 지금 현재 워낙에 욕을 좀 많이 먹고 있잖아요. 워낙에 이 올해 초에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일시적일 것이다라고 딱 단정지어서 이야기를 했었던 곳이 연준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연준은 물가를 확실하게 잡기 전까지는 금리 인상을 멈출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인다라는 부분이 시장의 중요한 이 관점이죠. 그리고 지금 현재 연준 같은 경우에 뭐 이러한 관점 그대로 계속적으로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을 좀 언급을 하면서 지금 현재 물가가 계속해서 이렇게 높은 상황이다라고 하면 절대 금리 인상을 늦출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예상을 해야 될 부분은 경기 침체도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그런 상태에서 연준이 도저히 이 금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이 스탠스를 바꿀 생각이 없어 보인다라는 점. 그러면은 내년에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이제 어느 정도의 강한 스탠스를 좀 예상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보게 되면은 5월 혹은 이제 3월 정도에 이제 중단을 하는데 이런 상태에서 인하라는 이야기 없이 내년 내내 이제 금리 동결할 것이다.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5%대의 금리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어찌됐든 금리를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미 기업들의 금리 부담은 한계치 이상으로 도달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태가 1년 동안이나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굉장히 이 기업들 입장에서는 타격이 클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경기 침체가 더욱더 과중화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이 연준의 스탠스는 도저히 이제 바뀔 생각이 없다라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역시나 경기 침체가 다가온다라고 했을 때 시장의 유동성은 축소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뭐 경기 침체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뭐 금리에 대한 부분들 계속적으로 이제 유지를 한다라고 했을 때 결국에 이 강한 긴축 기조 자체가 결국에는 시장에 돈을 묶어 넣는 그런 이제 요소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제가 항상 일전에 시장에 대해서 강조를 좀 많이 드렸을 때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렸어요. 시장이 항상 상승을 할 때에는 강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해서 그 유동성을 기본적인 체력으로 하면서 올라갔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자금이라는 활발한 이제 유동성이 뒷받침되면서 그 유동성을 바탕으로 끌고 올라가는 시장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올해 그리고 이제 작년 말부터 해가지고 유동성이 계속해서 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이 이렇게 또 좋지 않은 그런 이제 모습들을 좀 이어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경기 침체가 눈앞에 조금 이제 실질적으로 다가온다라고 하면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 아무래도 이 금리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강한 기조를 유지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추가적으로 시장의 유동성이 축소가 될 수가 있겠구나라고 이제 어느 정도는 좀 예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사실 내년에 조금 행복하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계속해서 좀 안 좋은 이야기들이 당장 눈앞에 나오다 보니까는 언제쯤이면 우리 시장이 좀 좋아질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이렇게 좀 사진을 가져왔는데 아마 이제 최근에 제가 긴 터널을 좀 지나가고 있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 긴 터널을 정말 이제 잘 버텨오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그나마 좀 빛이 보였었죠. CPI 지표가 이제 연속적으로 조금 긍정적으로 나오게 되면서 긴축 속도 조절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이제는 정말 이 물가에 대한 어떤 걱정을 더 이상은 이제 시장에서 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이제는 좀 피크아웃을 찍었구나. 이러한 이제 기대감이 시장에 분명히 어느 정도는 작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연속적으로 이 CPI가 이 2개월 연속 긍정적인 지표로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끝이 났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했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 현재 아직까지 시장에 좋지 않은 것들은 좀 남아있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이제 주도주는 부재한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또 여전히 긴축은 강하게 할 것 같지. 그 다음에 내년에 기업들의 실적 여전히 이제 이 금리가 높다 보니까 비용 부담이 높게 진행이 되는 그런 상태가 유지가 되면서 기업들의 실적도 좋지 않을 것 같지. 그러면서 내년에 이 경기 침체는 바로 이제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약간 하락장이 작년 중반부터 좀 시작이 됐거든요. 그럼 벌써 이제 1년 반 동안 유지가 되고 있는 거고 그 1년 반 동안에 여러분들은 어두운 터널을 잘 버텨내 오신 건데 드디어 이제 끝이 나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추가적으로 내년까지도 힘들 수 있겠구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이 이제 지치셨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런데 어찌됐든 내년에는 그래도 이 터널이 끝나가는 구간이 한번 저는 분명하게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어두운 터널은 분명 내년 정도에는 어느 정도 이 빛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냐라고 했을 때 자, 보게 되면 증권사 이제 이 16곳에서 이제 리서치 센터장에게 이제 이 질문을 했습니다. 2023년에 추천하는 업종이 있다면 무엇이냐라고 이제 이 질문을 했는데 12표가 반도체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이 나온 것이 배터리, 2차 전지 쪽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약간은 의아하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 반도체 쪽이 왜 이렇게 이 인기가 높았을까? 왜 이렇게 이제 2023년 내년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왔을까에 대한 부분들. 2차 전지는 사실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좀 예상을 할 수가 있었잖아요. 최근에 워낙에 조금 좋은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장을 할 것이다라는 그러한 기대감이 있는 업종이다 보니까 2차 전지에 대한 부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반도체를 내년에 사야 된다? 내년에 반도체가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하는데 뭐 역시나 이러한 부분들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가 지금 보게 되면 내년까지는 사실상 이제 좋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내년까지 이제 시장 규모는 역성장을 할 거고 그러면서 메모리 시장이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을 할 것이다 라고 이제 일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전체적인 이 메모리 쪽의 업황은 계속적으로 공급 과잉 현상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이 경기 침체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공급 과잉 현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이제 공급 과잉 현상이 메모리 쪽에 그대로 잘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특히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쪽에 재고가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재고가 다 소진이 될 때까지는 영업 손실이 유지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까지도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제 이러한 이 메모리 업황이 내년 하반기 정도 들어서면서 분명하게 바뀔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년 하반기 정도에 바뀔 두 가지 이유. 첫 번째, 지금 현재 반도체 기업들은 전체적으로 메모리 쪽에 감산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한 2분기 정도 지나가서 이 재고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이 감산 기조가 오히려 이 가격 정상화 그리고 메모리 가격의 이 업사이드를 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해줄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서 오히려 2024년에는 메모리 업황이 굉장히 큰 폭으로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안내를 드렸었고 그러면서 지금 이제 이 빈메모리 시장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꾸준하게 좀 성장을 해줄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 DDR5
이제 내년 하반기에 들어서면서부터 메모리 시장이 본격적으로 DDR5로 이제 교체가 되거든요. 기존의 DDR4에서 DDR5로 본격적으로 교체가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또 이 비메모리, 메모리 업황이 이제 어느 정도 좀 회복을 하면서 성장을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좀 스며들 것이다라고 이제 안내를 드렸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이제 지금 현재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굉장히 좀 이 투자를 잘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게 되면 삼성이나 SK하이닉스나 이 서버용 D램이라는 이제 이 새롭게 또 D램의 어떤 이 성장 궤도를 달릴 수 있는 그런 산업 쪽에 굉장히 좀 집중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 서버용 D램은 새롭게 이제 이 수익성이 좀 많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모바일용 D램을 이제 최근에 또 이제 이 넘어섰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그러한 시장인데, 지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이 서버용 D램 쪽에 계속적으로 신기술을 개발을 해 나가면서 앞으로 메모리 업황이 본격적으로 회복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선제적인 투자를 아주 잘 해놓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특히나 또 서버용 D램 중에서도 고성능인 DDR5에 더욱더 하반기에 수요가 몰릴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안내를 드렸었죠. 이 D램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성능이 좋은 제품이 나오게 되면은 굉장히 빠르게 교체가 됩니다. 그런데 내년 하반기부터 DDR5가 본격적으로 출시가 된다라고 했을 때 DDR4에서 DDR5로 순식간에 교체가 이루어지면서 이 부분에 대한 이 실적에 대한 부분들 분명하게 좀 반영이 많이 될 것이다라고 안내를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서버용 D램에 대한 현재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투자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에 대한 부분들 전체적으로 이제 모든 기업들이 감산을 하는 기조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현행 유지에 대한 부분들을 밝혔습니다. 감산을 하지 않고 메모리에 대한 부분들 계속해서 좀 투자를 하면서 앞으로 이제 메모리 업황이 살아난다라고 했을 때는 확실하게 점유율을 치고 나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이 전략을 좀 달리해서 내년 한 2분기 정도까지는 영업 손실이 예상이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잘 버티는 전략을 진행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수익성이 높은 제품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조정한다. 이 부분이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이 DDR5 서버용 D램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이 메모리 불황을 오히려 기회로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찌됐든 메모리 업황은 내년 2분기 정도 이후에는 완벽하게 좀 살아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점유율을 좀 확실하게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로 여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삼성전자는 메모리 쪽에는 투자를 현행 유지, 비메모리 쪽에는 오히려 투자를 더 늘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도체 쪽에서는 내년 하반기부터 오히려 완전하게 치고 나갈 만한 그러한 이제 이 환경들을 좀 만들어 놓고 있다, 씨를 뿌려 놓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반도체 업황은 분명하게 한 내년 2분기 정도가 지나가고 나면은 부활을 할 수가 있겠죠. 우리나라의 가장 또 주도주 역할을 하는 섹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좀 반갑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2차 전지에 대한 부분들, 이게 이제 무엇이냐? 코스피 주도주의 역사라는 그런 이제 이 제목의 표예요. 그러면서 결국에 이 코스피에서 이제 주도주로 움직였었던 그러한 섹터들의 움직였었던 원인은 무엇이냐? 결국에는 투자의 그 중심이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008년에 이제 이 리먼브라더스 사태 터지기 전에는 한창 이제 이 조선, 뭐 철강 쪽이 이제 큰 상승을 보였었죠. 제조업 중심의 이제 이러한 상승이었다라고 한다면 12년에는 이제 필수 소비재 혹은 이제 뭐 자동차라든지 화학에 대한 부분들이 크게 상승이 나왔었고, 그러다가 이제 18년 넘어서부터 본격적으로 4차 산업에 대한 뭐 반도체라든지 혹은 이제 IT 가전, IT 하드웨어 이런 이제 종목들이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22년 넘어서부터 방산, 태양광, 2차 전지, 조선, 원자력 쪽, 결국에는 2022년 넘어오면서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투자가 본격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내년에 가장 투자가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산업군이 과연 어디냐라고 했을 때 역시나 2차 전지가 되겠죠. 2차 전지가 내년에 계속적으로 이 IRA 법안에 대해서 준비를 하면서 각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당장에는 어찌됐든 2차 전지가 쉬어가는 흐름이기는 하죠. 4분기 실적이 어찌됐든 약간은 좀 쉬어가는 흐름으로 이제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고,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거의 대장으로 움직였었던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고평가에 대한 그런 이제 이야기까지 조금 이제 나오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2차 전지 종목들이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내년 한 1, 2월까지는 이러한 흐름들이 좀 유지될 것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앞으로 이 IRA에 대한 부분들 계속적으로 이 투자를 또 기업들이 늘려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을 계속적으로 좀 이제 잘 선별을 해내면서 투자 확대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을 컨택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마찬가지로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꾸준하게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이 섹터군이 될 것이다 라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내년에 이제 지나가고 나면, 내년 한 1분기, 2분기 정도가 지나가고 나면 어찌됐든 우리 시장의 이 주도주로 좀 활약을 했었던 2차 전지, 그 다음에 반도체가 살아날 수 있을 만한 환경이 어느 정도는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죠. 항상 시장이 올라갈 때에는 주도주가 살아나줘야 됩니다. 주도주가 살아나면서 약간은 이 시장을 끌어주고 견인해주는 역할을 해줘야지 그런 주도주들이 이끌어 나가면서 또 같이 중소형주들까지 상승이 나오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시장에 상승이 한번 나올 때를 보게 되면 이제 10월 장이었죠. 2차 전지가 결국에는 주도주로 활약을 해주면서 이 구간의 상승을 이끌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처럼 시장이 단기적인 상승이 됐든 아니면 이제 장기적인 상승이 됐든 결국에는 이 주도주로 활약을 해주는 그러한 이제 섹터들이 좀 출현을 하게 되면서 기본적으로 이 수급에 대한 부분들을 좀 잘 받쳐주고 가면서 동시에 중소형주들까지 수급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그러한 장세가 이제 상승 장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대를 해볼 만한 부분은 내년에 이제 하반기 정도에 이제 들어서게 되면 이제 주도주가 좀 이끄는 시장이 연출이 될 수가 있지 않을까, 다시금 이런 부분들을 좀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말씀드렸듯이 내년 하반기 정도에 이제 들어서게 되면 반도체 업황은 저는 분명하게 안전하게 좀 살아날 것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특히나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이러한 이 반도체가 좋지 않은, 반도체 업황이 좋지 않은 시기에 오히려 투자를 더욱더 확대를 함으로 인해서 저는 삼성전자가 하반기 정도 되면은 이제 다시 한번 이 반도체 시장에서 치고 나갈 수 있는 어떤 원동력을 좀 갖고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치고 나간다라고 했을 때에는 당연히 삼성전자와 연관되어 있는 어떤 소부장 기업들도 같이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환경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삼성전자가 치고 나갈 때에는 역시나 가장 또 이 지수에 민감한 그러한 종목이기 때문에 시장이 어느 정도 이제 상승세를 나타내주면서 전체적인 이 시장의 분위기 자체도 끌어올려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업황이 살아난다라고 했을 때는 또 분명하게 상승을 어느 정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내년 하반기에는 반도체 그리고 이제 2차 전지가 살아나면서 분명하게 이 주도주들이 하락을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장세가 연출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한번 기대를 해봄직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물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전제 조건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전제 조건이 무엇이냐? 역시나 이제 인플레이션 안정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금리나 기대감이 약간 좀 시장에 형성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이 물가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조정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연준의 목표치는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 물가 지표가 결국 2%대로 좀 낮아져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2%대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현재 이 CPI가 7.1% 정도로 나오고 있으니까 약간 5% 정도는 더 낮춰줘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소리가 됩니다. 사실 연준의 조금 욕심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저는. 연준의 분명한 욕심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 연준은 지금 이미 많이 좀 겁을 먹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일전에 이제 올해 초에 분명하게 연준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일시적일 것이다라고 이제 발언을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연준에 대한 책임론이 지금 현재 시장에 계속해서 무겁게 다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파월 의장이 양치기 소년이다 라고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시장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파월 의장이 지금 이제 이 경기 침체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 금리 인하를 빠르게 좀 진행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작용이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이야기들을 봤을 때 장단기 금리 역전이라는 키워드가 이제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나 이 장단기 금리 역전이다라는 말은
이 시장이 장기적으로 좀 좋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제 어느 정도 예상을 했을 때 보통 이 시장이 안 좋을 것이다, 경기가 안 좋을 것이다 이러한 이 예상이 된다라고 했을 때 장단기 금리 역전이 일어나곤 하는데 이러한 현상이 계속해서 이제 유지가 됐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슬슬 이 가파른 금리 인상이 시장에 좀 부작용을 미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을 더욱더 가속화시키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연준에 대해서도 이 금리나 이제 최근에 긴축 속도 조절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많이 나타났었잖아요. 10월 장세를 보게 되면 그때 당시에 긴축 속도 조절에 대한 물론 이제 시장이 올라오면서 2차 전지가 주도주로 활약을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이때 당시 어찌됐든 긴축 속도 조절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좀 상당히 나타나주게 되면서 시장이 좀 끌어올려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결국에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연준이 그래도 어느 정도 경기 침체에 대해서 좀 인식을 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긴축 속도를 약간은 이제 조절을 해 나가면서 금리를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유지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연준은 아무래도 좀 겁을 먹어 있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이미 가파르게 금리 인상을 하면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 경제 성장 전망치가 상당히 좀 좋지가 않습니다. 여전히 이제 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 부작용이 좀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는 연준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너네들이 올해 초에 인플레이션을 제대로 잡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이 금리를 가파르게 올려나가면서 전 세계 경제가 힘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지 않느냐. 가파르게 금리 인상을 하면서 이제 이 경기 침체에 대한 부작용 더욱더 이제 가속화가 되고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연준이 이미 겁을 먹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을 완전히 좀 최근에 좀 종식시켜 놓는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을 완전히 조금 내려놓게 하는 그런 이제 발언들을 했던 겁니다. 아무래도 이 연준은 물가가 확실하게 본인들 입장에서 자리 잡았다라고 생각이 되기 전까지는 이 금리에 대한 부분들, 이 긴축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어떤 스탠스를 바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 좀 시장이 올라오기 위해서는 연준의 스탠스가 어찌됐든 살짝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만약에 이제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좀 예상 시나리오를 그려보면 이제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해서 반도체도 어찌됐든 내년 하반기에 이제 살아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죠. 그 다음에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든 이제는 선별적인 매매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꾸준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산업군이 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찌됐든 내년 2월부터 해서 금리에 대한 목표치는 이제 거의 좀 진행이 된 상태예요. 금리 목표치가 약 한 5%에서 5.25% 정도로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 늦어도 5월 정도까지가 되면은 금리 목표치는 도달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뭐 동결을 하느냐 아니면은 이제 한 내년 하반기 정도 이제 들어서면서부터 금리 인하를 좀 이야기를 해주느냐 이런 부분에 따라서 이제 시장이 굉장히 좀 반응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시나리오를 그려봤을 때 만약에 내년에 금리 인하까지도 어느 정도 좀 발언을 해준다라고 하면 분명하게 시장은 내년 2분기 이후에는 기대할 만한 시장이 연출이 될 겁니다. 자, 보게 되면 코스피 지수입니다. 코스피 지수인데 내년 하반기 정도가 되면은 분명하게 이 여러 가지 좋은 이슈들, 반도체, 2차 전지, 그 다음에 이 금리 인하 기대감까지 해가지고 분명하게 시장은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그런 그림은 만들어낼 수가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아까 터널 사진 보여드리면서 우리가 이미 긴 터널을 지나왔지만 조금만 더 버텨내면 그러면은 이제 분명하게 빛은 보일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 이제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 이 빛이 보일 때까지 남은 약간의 이 구간을 우리가 어떻게 통과할 것이냐,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약간의 이제 이 지수를 예상을 한다라고 했을 때 코스피 기준 이제 2,300포인트를 지금 현재 뚫어주느냐 마느냐 이제 이러한 이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1월 달에는 마찬가지로 주도주가 부재한 상황이 좀 연출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반도체나 2차 전지나 1월 달까지는 굉장히 좀 좋지 않은 흐름들을 이어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이 1월 달에 추가적으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들이 나타난다라고 했을 때에는 긍정적이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 지지를 해주는 모양새. 만약에 시장이 약간의 이 우려감이 추가적으로 좀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하락을 하면서 이 정도까지는 떨어질 수가 있겠죠. 그러다가 이제 2월, 이제 3월 정도가 되면서
어느 정도 좀 반등에 대한 흐름을 잡아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제 2월 달에 FOMC가 이제 이야기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FOMC에서 어찌됐든 이 금리 목표치 거의 도달을 한다라는 이제 이슈가 나오면서 바닥을 잡아주는 흐름은 분명하게 나와줄 것으로 이제 보여지는데, 그때 당시에도 내년 2월, 3월 정도에는 주도주가 부재한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약 한 2,400에서 2,500 정도 구간까지만 올라가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런 이제 박스권 흐름을 좀 계속해서 좀 나타낼 것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내년 하반기 정도 됐을 때 어떤 좋은 이슈들을 이제 힘입어서 요 구간 이제 계속해서 좀 뚫지 못했었던 2,500 구간을 뚫어주려는 시도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좀 잘 준비를 해야 될 건 내년 1분기 그리고 2분기 정도까지 어떻게 이 매매 전략을 꾸려 나갈 것인가, 이 부분이 이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되겠죠. 최근에 시장을 보게 되면 이제 오늘 시장입니다. 오늘 시장을 보게 되면 이제 이 주요하게 올라왔었던 종목군들이에요. 자, 드론, 그 다음에 면세점, 화장품, UAM, 여행, 뭐 그 다음에 재택근무 쪽도 이제 많이 올라왔네요. 뭐 그 다음에 뭐 카지노, 그 다음에 야놀자, 중국 기업. 지금 현재 키워드만 보더라도 중국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뭐 드론이나 UAM은 이제 이 CES 관련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지금 현재 이 다가오는 1월달 이슈에 대해서 완전히 시장은 이미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게 되면 자, 화장품은 오늘 새롭게 수급이 들어간 섹터였거든요. 그 다음에 드론도 UAM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새롭게 수급이 들어가면서 굉장히 큰 상승이 나왔었던 그런 종목이었는데, 결국에는 1월 달에 이러한 이 이슈에 대해서 미리미리 이제 돈을 집어넣으면서 1월 달에도 이번 달과 같은 완전히 이슈 플레이 장세가 연출이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어느 정도 예측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월 달도 마찬가지로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는 완전히 이제 이슈 플레이가 되는 그런 이제 시장에 연출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아마 이러한 흐름들은 내년 1분기 정도까지는 계속적으로 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2차 전지가 어느 정도 살아나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이런 이슈 플레이에 의해서 이슈에 있는 종목들만이 계속해서 좀 급등락을 보이는 이러한 개별 종목 단세가 이제 연출이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자, 보게 되면은 이제 최근에 좀 상승이 나왔었던 경보제약이라는 종목입니다. 경보제약도 보게 되면은 어제 상당히 좋은 수급이 들어가 줬죠. 그리고 오늘 추가적으로 또 상승이 나오면서 어제 들어갔었던 수급을 다시 한번 오늘 활용을 해서 끌어올리는 그러한 모양새가 나타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제 경보제약 같은 경우에도 중국의 코로나 폭증세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되면서 수급이 좀 잘 들어가는 그러한 종목이었죠. 그런데 쉬어가다가 어제 수급이 들어가면서 오늘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는 그런 경우였고, 그 다음에 티웨이항공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수급을 좀 밀어 넣었다가 다시 한번 이 수급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추가적으로 주가의 상승을 유도하는 그러한 흐름이 나타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내년에 이 1분기, 2분기에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될 전략이 무엇이냐? 패스트 팔로워가 돼야 된다라는 부분이 중요한 핵심일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좀 키워드가 될 것 같은데, 제가 일전에 한번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제약바이오 종목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제약바이오 종목이 어떤 이 약품에 대해서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약품에 대해서 사실 뭐 박사도 아니고 의사도 아니고 약사도 아니고 그 약품에 대해서 제대로 깊은 폭으로 알고 있기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 의약품이 지금 현재 이 글로벌 이 의약품 시장에 과연 얼마나 이 효과가 있는 것인지, 이러한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부작용은 어떤 것인지, 이러한 이 상세한 내용들을 우리가 알고 있기는 힘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어찌됐든 기업의 내부적인 이슈에 의해서 움직일 수가 있는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기업 내부의 사람이 아니게 되면 종목들에 대해서 좀 제대로 미리 알고 투자를 하기는 힘들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힌트로 활용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바로 수급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슈를 모르더라도 우리가 수급을 알고 있다라고 하면 확실하게 좀 들어가는 수급을 좀 판단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우리가 이슈를 모르더라도 이 종목이 충분히 시장에서 강세를 보일 수 있겠구나라는 부분을 우리는 충분히 예상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그러한 수급을 바탕으로 해서 매매를 진행하는 전략이 바로 이 패스트 팔로워가 되는 그런 전략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의 트렌드가 될 수 있는 종목들, 결국에 이제 수급이 들어가기 시작한 종목들을 미리미리 파악을 해서 이 종목들에 대해서 미리미리 좀 이제 따라가는, 이제 이 수급에 좀 올라타는 그런 이제 매매가 된다라는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1월 달에 좀 일정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1월 5일에 CES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주에는 JP 모건 헬스케어, 그 다음에 뭐 소비자 물가지표 발표가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주에는 이제 이 중국 춘절에 대한 이슈가 쭉 이어집니다. 중국 춘절이 이제 한 일주일 내내 이제 이어지는데, 결국에는 1월에 이 좀 다뤄야 될 이슈도 굉장히 좀 한정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1월에 다뤄야 할 이슈도 결국 이제 한정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이 무엇이냐? 굉장히 CES, 그 다음에 JP모건, 코로나에 대한 부분들, 중국 코로나에 대한 부분들,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이번 달에 다루어졌었던 그런 이제 종목군들이고, 오늘 다루어졌었던 그런 종목군들이잖아요. 앞서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오늘 상승이 나왔었던 종목군들이 그대로 이제 1월 달에 좀 이슈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추가적으로 봐야 될 부분은 뭐 화장품, 이제 이 중국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 그 다음에 뭐 제약 부분들은 이제 이 중국 코로나 폭증에 따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 이런 부분까지 해가지고 1월 달에 이 먹거리가 있고 놀거리가 있는 그런 이제 이 섹터군들은 분명하게 좀 정해져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내년 하반기에 이제 어느 정도 시장이 주도주가 좀 살아나면서 살아날 수 있는 시장이 연출이 된다라고 했을 때 적어도 1, 2분기까지는 이런 좋지 않은 시장이 유지가 될 수 있다라는 점. 그러면서 완전히 개별 종목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매매를 잘 해낼 수 있는 이러한 이 패스트 팔로워 전략을 잘 꾸려 나가야 된다라는 부분이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패스트 팔로워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좀 예를 들 때, 수급에 대한 예를 들 때 일전에 한번 샤페론을 안내를 드렸었던 기억이 나요. 샤페론이 이제 코로나 치료제 관련된 종목인데,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샤페론이 지금 현재 코로나 치료제가 임상이 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이 임상의 효능이 지금 이러한 상태면서 지금 이제 이 환자들에게 부작용은 어떠한 상태고, 앞으로 이제 이 코로나 치료제 시장에서 이러한 부분들로 작용을 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알고서 접근한 종목이 전혀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서 이제 아마 이때였던 것 같아요. 이때 샤페론은 추가적으로 시장에서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말씀을 드렸느냐? 결국에는 눈에 띄는 수급이 들어가면서 순전하게 밀어넣는 그러한 수급이었기 때문에, 이런 밀어넣는 수급이 나오게 되면은 시장에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아니나 다를까 샤페론 같은 경우에 코로나 치료제 모멘텀으로 인해서 최근에 이 중국의 코로나 폭증에 따른 이러한 수혜로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현재 우리가 종목들에 대해서 이슈라든지 혹은 이제 어떤 이야기들을 모른다라고 하더라도 이 수급에 대한 부분들만 잘 파악을 하면 우리는 분명하게 패스트 팔로워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 그러면서 이제 이 종목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 주도주를 파악을 하고 이 주도주에 대해서 대응을 해 나가는 그러한 전략을 충분히 잘 꾸려 나갈 수 있다라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매매가 1월 달에도 계속해서 좀 유지가 될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뭐 시장의 분위기를 봤을 때 결국에 2차 전지가 살아난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되는 구간도 약 한 2월이 좀 지나가야지 좀 이야기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적어도 2월 정도까지는 아마 한 FOMC가 지나갈 때까지는 이러한 흐름이 연출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 계속해서 이제 아까 이제 이 지수를 좀 보여드렸었잖아요. 지금 보게 되면은 약간 이제 박스권을 그려 나가면서 올라가더라도 딱 요 구간이 한계일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좀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이 보이겠죠. 그러다가 이제 2월 FOMC가 딱 됐다라고 했을 때 2월 FOMC에서 혹시나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이 긴축 기조를 조금 더 이제 약하게 진행을 할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해주면 그래도 시장이 좀 반응을 하면서 반등이 나올 수 있겠지만 이 구간을 뚫어주기는 힘들 거고, 만약에 이제 이 2월 FOMC에서 지금 현재 긴축을 약하게 할 생각은 아직까지 전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시장이 또다시 실망감으로 이제 하락을 할 수는 있겠죠. 결국에는 이 반도체 섹터라든지 2차전지 섹터가 완전히 살아나기 전까지는 이러한 이 시장의 흐름들, 최근에 있어 왔었던 이러한 시장의 흐름들,
이제 기대감이 차오르면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또 이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뀌면서 조정이 나오는 이러한 흐름들이 계속해서 좀 유지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패스트 팔로워 전략이 굉장히 좀 중요해질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이 오늘의 종목들을 또 추가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 한국 화장품입니다. 한국 화장품. 중국 리오프닝에 따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종목군들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이 화장품 쪽들은 이제 관심 종목으로 새롭게 조금 편입을 해놨거든요. 물론 오늘 상승폭이 좀 상당히 크기는 했습니다. 제 생각보다도 더욱더 상승폭이 크게 나오면서 화장품 쪽들이 이제 굉장히 조금 투심이 좀 순식간에 몰렸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화장품 쪽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종목군들입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예상을 하셨겠지만 오늘 새롭게 수급이 들어갔기 때문에 화장품 쪽은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섹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 단기적인 흐름을 보면서 이제서야 수급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수급을 바탕으로 해서 시장에서 한 번 더 다뤄질 수 있을 만한 구간은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라고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충분히 예측을 하면서 수급이 들어갔으니까는 분명하게 수급이 들어간 이유는 항상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수급이 들어간 이유는 분명하게 이 가격대에 누군가 메리트를 느꼈기 때문에 물량을 싹 다 담아낸 거고, 보통 이렇게 물량을 싹 다 담아냈다라고 했을 때에는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거의 어느 정도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한국 화장품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화장품주들이 이러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모빌리티 쪽, 유해임 쪽도 마찬가지로 오늘 수급이 들어가면서 이러한 흐름들을 그대로 나타내주고 있거든요.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저는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은 여기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1월 달에도 추가적으로 충분히 다뤄질 수가 있다라는 점.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지만 1월 달에 이제 이 중국 춘제가 예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코로나 폭증세는 계속적으로 좀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중국이 그렇다고 해서 문을 닫을 것이냐? 또 그렇게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이 중국 방역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있는 종목들, 그 다음에 코로나 폭증세가 이어지면서 수혜를 받는 종목들, 저는 가치 순환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리오프닝 기대를 받는 화장품 쪽도 같이 상승이 나올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의료 인프라 혹은 이제 제약 쪽도 같이 봐야 되는 그런 시장이 1월 달 내내 연출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시장에서 이 중국의 코로나 관련된 혹은 방역 완화 관련된 종목들이 가장 또 매기를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이 순환이 빠르고 굉장히 조금 이 이슈를 받는 이러한 이 차이나 플레이 장세가 1월까지는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련된 종목들은 계속해서 좀 지켜보면서 추가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구간이 나오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아마 저는 화장품 쪽은 접근할 만한 구간이 나오면은 접근을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대로 끝날 것 같지는 않다라고 충분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흐름을 나타내 준 게 아까 이제 말씀드렸었던 경보제약입니다. 경보제약 같은 경우에도 어제 이제 한번 상승이 나오면서 쉬어가다가 이제 이 앞선 매물을 좀 소화해주는 흐름이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오는 그러한 흐름이 그대로 잘 나타나 준 겁니다.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렸었던 흐름이 그대로 나타난 거죠. 중국 방역 완화 기대감에 따라서 화장품주들이 그대로 상승이 나오면서 이제 자금이 새롭게 유입이 됐고, 경보제약은 추가적으로 어제 밀어 넣었으니까 한 번 더 이 주가를 좀 탄력을 시키는, 다만 이제 경보제약은 오늘 차익 실현을 했기 때문에 살짝 쉬어갈 수가 있겠구나. 그러면은 이번 주 정도 혹은 이제 다음 주 초 정도까지는 리오프닝 기대감에 있는 종목들이 조금 더 강할 수가 있겠구나. 이러한 부분까지도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충분히 여러분들이 수급만 보면 이러한 부분들을 좀 예상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었던 가장 중요한 키워드죠. 내년 2분기까지 이 패스트 팔로워가 될 수 있다는 부분들. 결국에는 우리가 패스트 팔로워가 되어야지 시장의 수급들을 발빠르게 따라가면서 이 주요한 이 시장의 주도주들을 잘 공략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마지막 키워드가 될 것 같습니다. 2022년은 정말 이제 힘들었었어요. 사실 이제 하락장이 2021년 중반부터 좀 진행이 됐기 때문에 1년 반 동안의 하락장이 이어졌고, 여러분들께 제가 이제 이 올해에 이제 드리고 싶은 말, 올해를 좀 마무리하면서 드리고 싶은 말은 정말 이제 잘 버티셨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잘 해오셨고 잘 버티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2023년도 걱정되는 건 마찬가지예요. 이제 2023년까지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혹은 이제 여러 가지 우려감이 있는 이슈들 계속적으로 좀 더해지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내년이 걱정되는 건 사실입니다. 내년이 걱정되는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까 이제 이야기했었던 긴 터널은 거의 대부분 다 왔습니다. 긴 터널 이제 거의 대부분 다 왔고 우리가 조금만 더 인내심을 발휘해서 잘 버텨낸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이 빛이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시장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명심을 해주시면서 제가 지난 7강 동안에 다뤄왔었던 내용들이죠. 시장이 좋지 않거나 혹은 이제 개별 종목 장세가 펼쳐진다라고 했을 때에는 항상 1차적으로 우선이 되는 게 수급주입니다. 이 수급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이 수급을 봤을 때 충분히 시장에서 당분간에 주도할 수 있는 종목군들을 우리가 골라 나갈 수 있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오늘 이제 추가적으로 이 수급에 대한 부분들, 패스트 팔로워에 대한 부분을 좀 많이 언급을 드린 거거든요. 때문에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 새롭게 이 1월 시장 그리고 이제 2023년 시장을 준비하실 때에 있어서는 이제 이 여러분들의 기존 매매 방식에 더해서 제가 안내드렸었던 이러한 수급주들에 대한 매매 방식을 한번 잘 접목을 시켜서 진행을 해보시면 앞으로 이제 시장이 주도할 수 있는 종목들만 쏙쏙 골라서 매매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또 꾸려 나가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2022년 정말 잘 해내오셨고 잘 버티셨고 잘 버티셨던 만큼 2023년은 행복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모두 2023년 행복할 수 있게끔 잘 2022년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